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광복회 서구지의 그 회원으로 지금 있고 저희 집안은 독립운동가 후손입니다. 제 그 손고조 이제 할아버지가 3.1 만세운동 때 저기 충청도 논산에 감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면 감경읍 거기서 그 3.1 만세운동을 주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3월 1일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3.1 만세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 이제 파우다공원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쭉 이제 3월 11일 날 이후부터 계속 그냥 각 지방 그 뭐 지금 한경도부터 이 경상도까지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 대한민국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말씀드린 대로 강경에서 그 이제 주도를 하셨죠. 이제 몇 분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젊은 학생 시절이었습니다. 21살 한국 나이로 서울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서울에서 3.1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고향 그 논산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청년들과 모여가지고 한 며칠 밤을 세워서 태극기를 한 500매 이제 손수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그 태극기 만들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3월 16일 날 그 강경 그 장날 그 이제 그 거기 장터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옥녀봉이라는 그 야산이 있습니다. 그 장날 거기서 이제 태극기를 가지고 이제 몇 분이 같이 장터 나가서 태극기를 다 놓아줘가지고 만세 시위를 아주 격렬하게 하고 그날 끝나고 한 4일 있다가 재차 이제 2차 또 만세운동을 하시고서는 그때 이제 일본 경찰한테 이제 그 주동자들이 다 이제 검거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잡혀가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보안법, 치안법에 이제 다 위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고 공주 감옥소라고 지금은 이제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우리가 대전으로 쭉 알고 있잖아요. 해방 전에 그 일제강점기 때는 공주가 그렇게 그 당시 도청 소재지로 그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주 감옥소에서 1년 6개월 복역을 하시고 나오셔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이후 시찰 인물이 된 거죠. 가족들도 이제 상당히 일본 경찰의 그 감시를 받고 우리 할아버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전국을 이제 다니면서 그 이제 지하에서 활동도 하시고 여기 인천 소사까지 오셔서 야합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그 청소년들한테 독립 이제 사상을 고취시키고 이런 활동을 하시고 이제 해방되고서는 국회의원 출마하셨다 낙선되시고 위교 때 납치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생사가 불명한데 지금 뭐 사실 수 없는 나이고 지금 사실은 뭐 100몇십 살이 되시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이제 고난을 당하셨고 1999년도에 노태우 정권 때 그때 이제 그 독립운동 이제 그 저기 서훈을 받으셨어요. 이제 건국훈장 애족장. 그래서 이제 영화롭게 추서를 받아가지고 저희 집안이 좀 그런 지금까지 조금 광복회원으로서 제가 활동하고 또 저는 이제 역사를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한테 또 일반인한테 이제 뭐 평생 학습관에서 역사 강의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 또 우리 유은식 관장님께서 부탁이 게시를 해서 우리 더웨이 작은 도서관에서 같이 이제 주제가 이제 인천에 우리가 인천에 거주를 하니까 인천이 이제 그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어떤 그 역할을 했는지 임시정부하고 인천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제로 이제 가구증탁을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유인을 해본 것처럼 정리를 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인천하고 또 이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과거 지내온 사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기록으로 보는 거고도 역사를 움직인 사람, 그러니까 역사는 인물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사람, 그 시대의 그 주인공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 발자취를 찾아보면은 역사의 흐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에 참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그 항쟁을 한 그 참 두드러진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김구 선생.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봉암 선생님 계십니다. 그 두 분이 아주 우리 인천의 상징적인 그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상해 임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금 이제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해 임시정부, 명칭상 상해 임시정부가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제 상해 임시정부라고 이렇게 이제 다들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혼동이 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얘기를 해나가겠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려면은 그 전에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게 됐느냐. 그럼 바로 윗단계가 3.1운동이에요. 같은 해에 그게 일어난 겁니다. 1919년. 3.1운동은 3월 1일, 뭐 말 그대로. 그 다음에 그 해 4월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또 그 전후에 한성, 서울에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또 그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 이제 간도 지방, 저기 연해주 지방이죠. 그 노룡, 거기에 이제 임시정부가, 그 외에 잡다한 임시정부가 또 있었어요. 여러 개. 근데 크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죠. 그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9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돼가지고, 그게 이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이 됐잖아요. 일본이 패망. 그때까지 쭉 한 28년간 그 이제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을 한 거죠. 큰 활동을 한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봐야 되고,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어찌게 이제 한국사를 우리가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다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뭐 고조선부터 신라, 뭐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에 크게 봐서 그 후에 이제 뭐 또 통일신라가 있고 발해가 있고 또 고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왕조가 있고, 조선왕조가 끝나서 이제 대한 제국이 한 2년 이렇게 있다가 일본한테 우리가 침략당해서 역사 사상, 우리나라가 역사가 있는 이래로 외국에 침탈당한 건 조선왕조 말년이에요. 그 전에는 외국한테 우리가 침탈을 당하긴 여러 번 당했지만은 이렇게 그 완전히 나라가 외국한테 그러니까 통째로 넘어간 일은 없었습니다. 저 참 치욕이죠. 그게 그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것이 이제 소위 국치기라고 그래서 1900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국치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3.1운동, 우리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에 활동한 거, 또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지내온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 역사를, 한국 역사를 봤을 때 근현대사라는 이제 시기가 있습니다. 근대사하고 현대사하고 합쳐서 근현대사. 이게 이제 쟁점이 많이 나와요. 이념적인 갈등도 있고, 특히 현대사는 그런데 근대사는 조금 덜 하지만, 그래서 근대사의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학계에서 설이 있어요. 근대사를 보는 거. 조선 왕조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이 있고 대한제국이 무너지면서 일제강점기가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근대사고 해방부터 지금까지가 현대사. 이렇게 이제 통상 얘기를 해요. 아마 중고등학교 교과서라든가 모든 교과서에도 그렇게 기술이 되고. 그래서 근대사를 이제 우리가 고종이 즉위할 때, 고종 즉위는 대원군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고종이 어디니까 대원군이 이제 섭정을 한 겁니다.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하느냐, 그게 하나가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화도 조약이라고 있죠. 소위 이제 병자 수호 조약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인천의 강화도에서. 강화도가 인천광역시 광화군안이에요. 지금 인천에 이제 그게 여기서 강화도 조약이 일본하고 체결된 때를 근대사로 보느냐.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제 역사 공부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다수설. 그렇게 양설이 있지만 조금 그래도 그 어느 설이 좀 이렇게 타당하다는 설이 뭐냐면 강화도 조약부터. 그 강화도 조약이 언제냐면 1876년. 그게 이제 강화도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조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좋아서 한 건 하나도 없고 일본이 강제로 조약을 만들게끔 그 일을 꾸민 거예요. 그것은 이제 결국 나중에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시키려고 침탈할 목적으로 강화도 조약을 하자. 강제로 문을 연 겁니다. 이 조약이라는 거, 협상이라는 건 서로 상대방하고 마음이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좋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뭐 집을 팔고 살 때도 그렇고 무슨 매매 관계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도 상대방이 서로 의사가 합쳐지니까 계약을 맺고 쌍방의 갑과 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강화도 조약은 아주 일방적인 조약이라고요. 근데 한국이 수세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문을 연 거죠. 그 전에 일본은 이제 동아시아를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됩니다. 한국만 봐가지고 이거 보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럼 일본하고 중국을 봐야 돼요. 한국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그 당시 이제 중국은 청나라입니다. 일본은 이제 그 당시 그 막부 시대라 해요. 그 이제 1800년대, 19세기 초반입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한 1853년에, 우리는 1876년이니까 25년 전에 먼저 개항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개항이라고 그러죠. 인천 뭐 개항 우리나라는 근대 개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본은 개국이라고 그래요. 개국. 나라를 열었다. 이게 이제 조금 역사상의 용어의 차이인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서양 미국한테 반강제적으로 나라의 문을 열었어요. 미일 수호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그게 언제냐면 1856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뭐 그전 아편 전쟁부터 그 근대 시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1943년인가 이렇게 돼요. 연도 그 마지막 그 1940년대 초예요. 아편 전쟁 때부터 이제 중국은 문호가 개방이 된 겁니다. 그것도 영국한테 이제 져가지고 아편 전쟁 때 중국이 져가지고 문호가 이제 개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중국, 청나라죠. 우리 조선, 왕조,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동아시아인데 서양 세력들이 이제 밀밀듯이 와서 이제 이 동양에 이제 아주 보고입니다. 자원도 많고 시장도 넓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그라파, 뭐 미국을 위시해서 소그라파, 뭐 대표적인 게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물자가 풍부하게 막 생산이 되니까 물자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기 나라에 물자 파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막 이제 자동으로 생산되는 산업혁명이니까 그냥
생산량이 많고 이걸 팔아야 되니까 동양에 눈을 돌린 거죠.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이제 이쪽, 예, 일본, 이제 예, 한국, 조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동양으로 이제 서세 동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점령을 하기 시작한 게 그게 이제 그 1800년대 초부터 일어난 거예요. 인도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인도는 조금 전부터 벌써 프랑스 하고 영국에 점령이 됐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봐서는 청나라가 이제 그 영국, 불란서, 독일한테 점령당해서 분할이 막 됩니다. 상해도 이제 조계지가 결성돼서 불란서 조계지도 있고 이제 독일 조계지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크게는 중국은 불란서하고 이제 영국, 이제 독일이 조금 이제 처지지만 세 나라가 이제 분할을 합니다. 미국은 전적으로 일본은 전적으로 미국이 이제 그 문을 열어가지고 독점으로 이제 일본을 그 개항을 시켜서 일본의 여러 가지 그 이득을 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일본이 수호 조약을 그 아까 말씀대로 그 강화도 그 조약을 강제로 체결해가지고 일본이 선점을 했어요, 우리나라. 근데 청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원래 그 사대주의를 표방하고 우리나라가 사대 교리 그 정책을 취한 거 아닙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을 하고 그게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대외 그 우리나라의 정책이었었다고요. 중국을 우리나라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하지만 사대로 숭배한 거 아닙니까? 그 뭐 이제 조공을 바친다 이런 얘기해요. 그렇게 쭉 청나라 뭐 그 전에 명나라 뭐 이렇게 해서 고려 때부터 있었지만 쭉 청나라하고 내려왔는데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하려고 하는데 청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이제 주도권을 뺏겨서 처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승리를 해가지고 일본이 상당한 그 지위, 권세를 누립니다. 이제 저기 그 중국 요동반도, 랴오뚱반도 이런 데를 이제 다 그 청나라한테부터 이제 뺏게 되고, 이제 다 뭐 청일 이제 그 조약을 맺고 전장 배상금 받고, 이제 국제 전쟁이 이러는 게 끝나게 되면 승전 국가가 패전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그 이득을 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피해를 보고 군인들이 그 나가서 죽고 물자가 많이 소진됐으니까 니네가 이걸 다 배상해라. 그러니까 패전국은 할 수 없이 그 배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배상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영토도 일부 내주게 되고, 중국이 그 일본이 이제 그 청일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요구사항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 요동반도 이런 데를 활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그 금액을 이제 보상을 받고, 근데 이 국제정세라는 게 다 이제 각국에서 다 눈을 밝히고 보고 있어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지만 중국에 대해서 그냥 너무 일본이 그 가져가는 게 많다 이 얘기예요. 다른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청일전쟁 했을 때 음으로 양으로 그 전쟁을 그냥 방치한다든가 그 내비둔 게 영국이라든가 불란서, 러시아 이런 데서 개입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놔뒀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이권을 많이 가져가니까 이 삼국이 안 되겠다. 일본이 너무 이거 이권을 가져간다 해가지고 삼국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일본에 그걸 막았어요. 그게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삼국 간섭이에요. 그래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가깝잖아요. 물론 이제 저기 영국도 있고 불란서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이제 또 그 이권을 챙기고, 러시아는 이제 요동반도를 내놔라.
근데 일본이 그 당시만 해도 세력이 러시아라든가 중국, 불란서 이런 데에 대해서 국력이 약하니까 그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동반도 이걸 일부를 러시아한테 할양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러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한국을 두고서는 러일전쟁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또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퇴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실질적으로 일본의 그 침탈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일본으로 같으면 주위 국가들이 전부 이제 자기네하고서는 한국을 놓고서 서로 싸우다가 중국한테 이겼죠, 러시아한테 이겼죠. 이제 이건 한국은 이제 독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1910년에 결국 우리나라가 최종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이제 합방을 해놓은 거죠. 그게 소위 그 9월 28일인가가 9.7입니다. 그 전에 1915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옛날 교과서에서는 을사보호조항, 그런데 지금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옆구리를 쳐가지고 이제 옆구리 이제 갈비, 이제 늑이라고 합니다. 이제 옆구리를 쳐가지고서는 강제로 맺은 조약. 그게 덕수궁에서 중명전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완영이다, 뭐 권중현, 뭐 이런 그 아주 4대 우리나라 나라 팔아먹은 그 대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그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그 완력에 못 이겨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주목을 줍니다. 너 도장 찍을래 안 찍을래? 그래가지고서는 그 9명인가 대신들이 있는 중에서 3명만 반대하고 6명 내지 7명이 전부 찬성을 해가지고 그 이제 을사늑약,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돼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교권이 발탁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아주 그 치명적인 그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통감도 설치하고 이렇게 쭉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해야 밀사 사건이라고 생각나죠? 해야 밀사. 고종 황제가 그 이제 저기 네덜란드 해구에서 세계 이제 저기 민족 자결주의, 세계 그 약소 민족 국가 자결 자립회의된 데는 그 만국회의가 열려요. 그걸 고종 황제가 알고 우리나라 사람 3사람을 타결합니다. 일본 사람 몰래. 그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그 교과서 학생들은 이제 배웠을지 모르지만 이준 선생, 이상설, 위이종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을 고종이 불러가지고 고종의 밀사로 네덜란드 해구에 보냅니다. 가서 조선이 이렇게 일본한테 강제로 침탈당하고 이걸 알려서 세계 여론의 호소에서 우리나라를 일본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외교권을 되찾아오고 우리나라의 그 조선왕제의 정통성을 살리게끔 노력을 해라. 그래서 3사람이 이제 해구에 갔지요, 몰래. 일본 사람 몰래. 근데 이제 이게 다 일본에서 알게 되고 그 회의 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일본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나라가 영국, 뭐 불란서 이런 데가 다 일본 편을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힘을 못 쓰니까 거기서 이제 좌절을 당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결국 고종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런 한일 그 보호조약, 한일 늑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약에 위반된 거다. 외교권은 일본이 다 행사해결했는데 어찌 그래 네덜란드 해구까지 가서 독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해가지고 고종 황제를 이제 일본에서 퇴위시켜요, 강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혀 속수무책입니다. 일본에서 왕 세우면 세우고 퇴위시키면 퇴위시키고. 근데 고종 황제가 이제 물러나고 아주 순종이 이제 왕을 이제 이어받죠.
그 이제 고종황제는 덕수궁에서 퇴거하고.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러인 전쟁에서 어디가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러시아가 이겼잖아요. 그럼 이제 순순히 자기네가 이제 전부 이제 대한민국의 그 모든 이권을 독차지해야 되려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조정에는 대원군이 있었지만 대원군이 이제 그 고종황제한테 다 그 정권을 내줬어요. 그게 강화도 조약 1년 전에, 강화도 조약이 1876년인데 1875년에 그 대원군이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 성숙이 됐으니까 이제 정권을 전부 내주고 대원군은 이제 후손으로 물러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종황제가 이제 정권을 맡아서, 아버지여서 정권을 맡아 실질적으로 국사를 이제 이어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부인이 민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종황제가 그 이제 후세 사가들이 그 고종황제를 평가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아주 그래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군주다. 그래서 좋게 평가하는 그 역사가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완전히 그 몽매한 임금이다. 아주 그 폄하하는, 그 주체성이 없고 그 어떤 그 왕으로서의 노릇을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맥혀 들어가는 아주 그 실책을 범한 그 군주였다 해가지고 두 가지 그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 그 얘기 듣는 사람 책을 보고 이제 그 다 그 후세 사람들이 평가할 문제니까 그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당시 민비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 남편보다도 더 그 이제 모든 국사를 움직였어요. 그 전부 이제 그 정부 고관 대장 뭐 이런 지방의 수령들을 전부 민씨 일파로 다 세워놨어요. 각부 대신들 뭐 지방의 관찰사다 뭐 이런 그 요직은 전부 민비. 그래서 처갔죠. 그게 저기 뭐 아주 대신들 그 민씨 일파의 그 횡포가 대단합니다. 나중에 이모군란 이런 사건도 일어났지만 그 민비의 그 뭐 처조카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뭐 요직에 있으면서 전부 그냥 그 뇌물 먹고 그 국고를 탕진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런 그 노일 전쟁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그 한일 그 늑약까지 체결하는데도 불구하고 민비가 말을 잘 안 들어. 그 민비를 살해합니다. 여러분들 민비 그 시해 사건 알죠? 그게 언제 일어나면 1906년에 일어난 겁니다. 1895년 그게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민비가 러시아에 이제 기우니까,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민비가 이제 살해당하고, 그 고종황제가 아주 그냥 그 부인 그 일본한테 그 자객한테 살해당하고선 상심을 해요. 그리고 겁을 먹습니다. 그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이게 또 독약을 타지 않았나 해가지고 신하들이 먼저 밥을, 이제 담당자가 있겠죠. 이제 먼저 이렇게 밥 먹고 이제 그 임금이 먹는, 그렇게 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언제 또 일본님이 들어와서 자기를 해야 할까 해가지고 바로 옆방에서 얼마 전에 자기 부인이 그렇게 민비가 살해당한 걸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피합니다. 고종황제가 한밤중에. 그 이제 저희 여러분들 역사에 나오는 아간 파천이에요. 러시아 공사관, 그 이제 덕수궁 뒤에 있어요. 그 이화곤요 있고 경기 오고 있는 미추미 대사관 그 관저 있는데 그 근처 그 러시아 대사관 언덕백이 있습니다. 글로 밤에 거기로 고종이 피신해요. 거기서 1년 있다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제국도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정치인으로 해서 하자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 그 당시 이렇게 그 한일 보호조약 체결하고 그 한국에 이제 러시아 나갔죠, 중국 나갔죠 해서 이제 5년 후에 1910년도에 이제 한일 합방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주권을 전부 일본한테 뺏기고, 그러고서는 이제 한 거의 10년 가까이 있다가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걸기에서 일어나는 게 3.1 만세 운동입니다.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민족이 이제 자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몇 달 동안 전국에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제가 여기서도 났지만 인천의 3.1 운동, 이것도 이제 간단히 소술했어요. 여기 보면은 창녕 초등학교 지금 거기가 그 인천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 전 지역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민족의 그 아주 독립운동이 전개되면서 임시정부 세월이 되겠다 해가지고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임시정부 논의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망명도 막 하고, 일제 강점기 때, 그래서 중국으로 가면 이제 중국의 상해가 망명 정부의 아주 그 활동하기 좋은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불란서 조계지인데 일본 사람이 못 들어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독립운동을 해도 정보가 새 나가도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지 못하니까는 조계지니까. 그러니까 상해에서 독립은 임시정부 세우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력 인사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4월 달에 거기 이제 그 그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4월 달에 임시정부 세우고, 그리고 이어서 러시아, 도망간 없는 러시아죠. 그 연해주 참 갖고 와요. 그 연해주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임시정부를 거기서도 이제 그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성이 서울 아닙니까? 근데 왜 인천하고 관계가 있냐면, 한성의 임시정부가 설립했는데 태동지가 어디냐면 우리 인천이에요. 인천에 지금 그 당시 만국공원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메가더 장군 동상이 이제 뭐죠? 자유공원. 거기가 이제 만국. 거기에 모여서 한성 임시정부 태동이 거기서 된 거죠. 거기 이제 우리나라 인천에 이제 홍진이라는 애국지사가 있어요. 그분 여러분들이 모이고, 또 한성 서울에서도 여러분들이 오고, 그래서 거기서 첫 시발이 된 겁니다. 만국공원에서. 그래서 임시정부를 우리가 세우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천하고 서울은 가깝고 근접돼 있으니까 뭐 인천이 서울이고 서울이 인천 이렇게 다 같은 생각에서, 그러면 대명칭을 한성으로 정하자. 그래서 한성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한성 임시정부의 그 이제 총재, 그 당시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집정관, 총재 이승만 박사를 그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동희라는 분. 이분이 그 아주 유명한 그 독립운동가, 그 상해 임시정부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요직을 담당하는 이동희라는 분이 국무총리. 그 외에 각부 장관들까지 이렇게 다 조각을 해놓고 한성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해주, 뭐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이런 그 연해주 노룡,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용어로 노룡지구라고 합니다. 거기에 임시정부는 그게 이제 같은 해 빨리 됐어요. 제일 먼저 3월에 그 대한민국 국민의회라는 그 명칭으로 임시정부를 수립을 했어요. 거기에 그는 그 제일 그 거기에 그 지도자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거기 붙였습니다. 그 대통령에 누가 있냐면 손병희. 여러분들 손병희 잘 아시죠? 3.1운동에 우리가 그 33인 중에 대표자 천도교 신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손병희 선생을 대통령으로 그 임명을 했어요. 노룡지구의 국민회의 임시정부는. 그리고 부통령에는 누구를 했냐?
박영효 이분은 저 2조 말에 독립운동을 하고 그 태극기를 일본 사절단으로 가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최초로 그 제작을 한 분이에요. 박영효. 그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이분은 뭐 이제 그 조선 말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그 대신으로 지낸 분이에요. 그분을 부통령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박사를 국무총리로 이렇게 노룡 임시정부는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그 상하이 임시정부 아까 말씀 상해 임시정부죠. 그건 별도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에 상해에서 일어난 거. 그건 이제 4월달에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대통령을 세우지 않고 제일 우두머리 이제 그 지도자로서 국무총리를 뒀어요. 그 국무총리가 누구냐 하면은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내무총장. 내무총장은 여러분들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 다 잘 아시죠?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고 그 전 조선조 말부터 그 일제강점기까지 독립운동을 해서 상당히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까지 가서 독립운동을 고취하고 우리나라 교포들한테 독립사상을 고취한 분.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제 내무총장을 하고 아까 한성정부의 국무총리 했던 분을 거기 국무총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확고하게 임시정부를 다 만들었어요. 한성정부, 그 다음에 이제 노룡, 대한민국 국민회의, 또 이제 상해 임시정부 이렇게 이제 세 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이제 자각운동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어떤 그 뭔가 집착되고 이게 세력이 합해져야지 모든 게 그 힘이 세지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이 일어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임시정부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이제 완전히 한일 합방까지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은 노룡지구보다는 상해다. 상해 임시정부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명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이제 9월 11일 날 정식으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후세에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빼놓고 그냥 상해 임시정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책에서도 그렇게 기술을 많이 해요. 그렇게 혼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정통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상당히 유심히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광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광복이 딱 돼가지고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죠. 3년 동안은 뭡니까? 군정 과도기예요. 우리나라 남한은 누가 와서 군정을 했습니까? 미국이 와서 군정을 했지. 3년간. 이게 3년간은 군정기간이고 대한민국 정식 국호를 갖고 정식 헌법을 만든 건 1948년 8월 15일에 정식으로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됐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때를 건국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뭐 우리 제대로 된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제 일부 뉴 라이터들, 그 보수, 아주 극보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주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일본 사람들 편에 서서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가 헌법을 만들고 정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도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합법적인, 법률적인 근거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헌법도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럼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그 정통성이 어디에 있냐? 근거, 법률적인 근거, 또 정통성인 게 어디 있냐?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1919년 9월에 상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게 이제 아주 정식적인 우리나라의 법통이에요. 그게 이제 헌법 전문에도 다 나와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 헌법이 이제 많이 개정이 됐죠, 그동안. 그렇지만 전문은 수정이 약간씩 개정됐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결성한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법통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조선왕조 500년은 끝났지 않습니까? 일본한테 굴복을 당하고 500년 전에 500년 동안 내려오다가 500년 전에 그 조선왕조 전에 고려가 있었잖아요. 고려가 명망하고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개국을 했죠. 그래서 이 시대가 쭉 이어졌잖아요. 그 조선왕조가 이제 1910년 완전히 한일 합방까지 이어왔죠. 그 2년 3년은 대한제국이 됐지만 그래가지고선 끝나고 일제강점기 30년간 이렇게 딱 있다가 끝나고 이제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이제 공화정 체제, 민주주의하고 정체로 공화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헌법에. 그래서 이제 국민이 주권인 나라가 된 게 이제 1948년 8월 15일. 이제 해방은 물론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지만 우리나라가 주권을 외교적으로 항상 못했어요. 그 군정이 미국이 와서 이제 쉽게 아주 좀 과하게 말하면 점령군이죠. 북한은 누가 왔습니까? 러시아, 소련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1948년 구구절 그때 이제 거기도 이제 북한 정권이 들어서죠. 김일성이가 이제 정권을 잡고.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정권을 이제 공산주의 인민주의 조선 그 공화국이라는 거기도 공화 체제입니다. 그 군주 체제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대로 이제 이렇게 그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나라 남쪽은 이제 1948년 이제 8월 15일.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50선거가 있었어요. 그 재헌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1945년 8월 15일부터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일제강점기 36년 끝날 때까지 근대사가 되고 이제 그 뭡니까 강화도 수호조약 그게 1876년 그때부터 1945년까지 그 사이를 우리가 근대사라고 해요. 근대사에도 파란만장하죠. 근대사 민비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 이모군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구한말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제 그 별기군이라고 이제 고종 대원군이 그 새롭게 군대를 신식으로 갈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별기군이라는 군대를 창설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군인들한테 그 차별을 뒀어요. 그래서 별기군들한테는 신신 군복을 주고 총이라든가 모든 걸 현대화시키고 급료도 그 기존에 있던 군인들보다 더 많이 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원 군인들은 불만이 가득 찼어요. 심지어 봉급을 몇 달씩 밀리고 완전히 새로 생긴 별기군들은 신시고세에다가 각종 혜택을 다 주는데 이 사람들 홀대를 받고 있는데 봉급을 한꺼번에 몇 달 만에 받는데 거기에 그 당시 이제 그 봉급이 이제 주로 쌀로 나옵니다. 다른 것도 일부 나가겠지만 쌀을 주는데 쌀에 이제 벼라든가 이 흙까지 섞었대요. 그걸 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난동이나고 폭력이라는 게 이모군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모군란이 일어난지 이제 그냥 민심이 훈용되고 이래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선각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은 막 개화가 돼가지고 막 우리나라에 그냥 그 국서를 보내고 난리치고 일본에 갔다 와서 보면은 일본은 명치이신이 돼서 막 국가가
번영이 되고 산업이 일어나고 그 구라파 문물이 막 들어오고 이런데 한국은 그대로 민비일파의 그 독재를 하고 자기네 친척만 요지게 하고 가련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백성들 그냥 그 피를 참 빨아먹는 그 삼정의 문란이라는 말씀도 들었죠. 세금 뭐 전정 군정 뭐 이런 그 아주 그냥 그 모든 착취하는 거. 그 정부 고관들만 양반들만 배를 채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갑신정변이 이제 이모군란 후에 1980 몇 년도인가 그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 2년 후에 84년 이모군란이 1982년이고 그래가지고선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3일 만에 끝나요. 그 김옥균이라는 분 얘기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위시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박용열이라는 분 나오죠. 이분도 다 갑신정변에 그 참여했던 분이에요. 서광범이다 뭐 이런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그 선각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고종 황제를 이제 그 일단 군주제니까 고종 황제를 이제 왕으로 모셔두되 이제 모든 내각에 움직이는 건 우리들이 신진세력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개혁하겠다. 근대화시켜 일본의 명치유시처럼. 그런데 이게 또 실패를 봐요. 민비 일파가 청나라를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신정변도 3일 만에 이제 실패를 봐요. 이제 갑신정변을 도운 사람들이 일본에서 도왔어요. 그 일본도 이제 전부 일본 공사관도 전부 철수를 하고 김옥균도 이제 다 일본으로 망명하고 나중에 이제 김옥균은 일본에서 그 이제 고종 황제가 보낸 자객 홍종우라는 사람한테 상해에서 이제 김종우가 상해 가서 이홍장을 만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망명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김옥균이라는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이제 청나라의 이홍장을 만나서 우리나라 독립을 호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상해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 어느 그 이제 호텔에 묵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정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고종이 누굴 보내냐면 홍종우라는 사람. 이 홍종우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그 불란서에 유학한 아주 신식인이에요. 그 당시 1800년대 후반에 불란서 유학을 했으니 얼마나 선각자입니까? 공부를 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김옥균을 이제 암살을 하라 지령을 내렸죠. 이제 그 홍종우가 이제 상해 가서 이제 김옥균 만나서 이제 거기서 저격을 해서 이제 김옥균이 죽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선각자들을 시를 다 그 구한 말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제 36년간 그런 우리나라가 그 암흑기를 맞이한 거죠.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다고 그러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한반도가 전부 이제 일본 강점기에 들어가서 일본인들이 전부 통치, 총독부 세워가지고 일본 총독 다 이렇게 그 우리나라를 모든 이제 상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창씨대명까지 일어나게 되죠. 뭐 이런 그 나중에 저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 청년들 전부 전쟁터로 몰고 가죠. 이런 속수무책.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되지만 무슨 일을 합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임시정부가 쭉 걸어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외교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미국, 영국 이런 이제 그 불란서, 소국 영향력 있는 나라에 계속 접촉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이제 김규식 박사 이제 몇 분들은 다 구라파 가서 국제회의 때 가서 이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름대로 활동하지만 큰 영향을 못 보고 일본놈들 간섭에 임시정부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다시피 일본은 완전히 개국을 했을 때 독자적인 개국을 해서 독립적으로 일본은 민주국가로 나가고 대한민국은 일본한테 완전히 속국이 됐고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반식민지의 중국은. 이 동아시아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서양 열강들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뭐 일본하고 중국하고 중일전쟁이 일어나지요. 만주부터. 그래가지고 자꾸 중국이 쫓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상해에 있기가 곤란해. 그래서 여기 이제 도표에도 나왔지만 계속 임시정부가 웬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웬기냐 하면은 1940년도 9월달에 중경, 이제 중국 명칭으로는 중칭이라는데, 여기서 1940년도에 쭉 뭐 상하이, 항저우, 난징, 우한, 광저우, 류저우, 뭐 부이양, 차장, 중징까지 가서 중징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한국이 이제 광복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거기서 이제 광복을 맡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이제 우리가 인문사에서 이제 다 이제 후에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김구 선생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후반기를 한 10여 년간을 혼자 외롭게 하신 분이 김구 선생이에요. 이 김구 선생은 어느 분이냐? 인천에서 활동을 그분이 이제 인천우에 황해도가 있잖아요. 인천하고 가깝습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나셨지만 거기서 유년 소년 시절에는 황해도에서 지냈지만 그 후에 이분이 그 활동한 건 인천에서 많이 했어요. 감옥수 생활도 인천에서 하고. 이분이 이런 그 인천하고 연고가 많은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거의 10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왔어요. 가진 열악한 환경하에서. 그 당시 부주석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희영이라는 분 아십니까? 유명한 분.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은 분이에요. 이승만 박사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이분들 형제가 유명한 분들이에요. 삼형제가. 이희영, 이준영 뭐 이 세 분이 재산이 백만장자예요. 재산을 전부 다 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헌납을 하고 실제 자기 몸과 재산을 합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물론 애국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윤봉길 의사 뭐 여러 그 애국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중근 의사, 그냥 뭐 초계와 같이 자기 몸을 불살린 사람, 다 목숨을 버린 사람 아닙니까? 목숨 버린 사람도 있지만 이 이희영 일가처럼 전 재산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상해에 가서 이렇게 독립활동한 분. 이분하고 같이 김구 선생이 10년간 외롭게 활동을 한 분. 그 전에 이승만 박사가 있었는데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도 양설이 있습니다. 이분을 아주 좋게 보는 측이 있고 이분을 아주 좋지 않게 보는 측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판단하시고 할 거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그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편을 이렇게 손을 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이분이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해서 탄핵까지 받았어요. 우리나라 근래에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다가 이제 국회에서 부결도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해서 이제 완전히 결정이 돼가지고 감옥서 가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탄핵을 당합니까? 그 전에는 탄핵이라는 헌법에 탄핵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이고 모든 정치학자들이 탄핵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벌써 몇십 년 전에 이승만 박사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했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분의 정치적인 영향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탄핵을 당했을까? 그건 이제 그 이승만 박사의 전기라든가 이번 활동상을 나온 책들이 많은데 아주 미화해서 쓴 책들이 서적이 있는가 하면 이분을 아주 부정적으로 대한민국 건설의 걸림돌이다. 사리사욕을 취한 분이라는 측면에서 쓴 양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쪽만 보면 편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양쪽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념 대립이 많잖아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죠. 신문도 언론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중동 뭐 이러면은 이게 보수의 대표적인 신문이잖아요. 그다음 뭐 한겨레다 뭐 어느 신문, 뭐 방송도 MBC 뭐 이렇게는 이제 그 좀 개혁 진보 세력이다. 그래서 한 가지만 계속 보면 그쪽으로 경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 신문 봐도 조선일보를 보면 한겨레도 같이 봐야 된다. 그날 나온 뉴스 보면 생판돼요. 한쪽은 이제 이 보수만 막 찬양하고 진보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한쪽은 진보가 잘됐다고 그러고 보수를 하고, 방송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립적인 방송도 이제 물론 있고 신문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상을 편향되게 갖지 말고 중립적으로 가지면서, 그러나 자기의 이제 또 어떤 이념과 자기가 이제 쫓고자 하는 모든 사상 이념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자기가 판단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 김구 선생이 그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꾸려나가면서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니까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참 이게 기막힌 얘기인데,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선생은 이제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제 그 광복되는 날, 일본이 이제 패망이 된 날,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이제 국권이 회복되고 독립이 되잖아요. 근데 상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요인들, 특히 금권선이 이런 말씀을, 외적 항복, 이렇게 절규를 했어요. 이것은 내게는 기쁜 소식이었다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듯한 일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듯한 일. 대한민국이 강복이 됐는데 이런 한탄의 절규를 하신 건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조금씩 기술이 됐지만, 이따가 이제 제가 한번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겠지만, 이게 이제 백범일지, 이분이 이제 쓰신 일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백범일지는 6가지 안 보셨으면 한 번은 보세요. 그리고 책을 보셔서 자녀들한테도 한번 읽히고,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이 백범일지는 한 번씩 전부 볼만한 책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 얼마나 이 백범 선생이 노력을 하고 헌신을 했는지, 이렇게 이는 이제 스스로 우리가 나라를 찾지 못할 때 비통한 심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 광복이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하고 싸워서 일본의 패망이 된 게 아니라 외국의 힘, 연합국의 힘으로 해서 일본이 자동적으로 항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 아니에요? 광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싸워왔던 거, 1940년도 후반부터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을 창설했어요. 상해에서 광복군 활동, 정규 군대를 창설해서 훈련도 받고, 나중에 45년, 44년 말부터는 OSS라고 미국의 정보기관과 협력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진격 작전 훈련까지 해서 8월 15일 날 임시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일본하고 교전을 붙으려고 이런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일본이 항복을 했으니까 원통한 일이 없네. 이 원통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총칼을 들고 싸워서 승리를 해가지고 광복이 돼야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지, 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광복되면 우리나라가 힘을 찾겠습니까? 외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3년간 남한은 미군이 점령을 하고 북한은 러시아, 소련이 점령하고 3년간 다 외세의 간섭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948년도에 광복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한 10분 잠깐 쉬었다가 그 마지막 한 20-30분 더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던지고 이런 거 보셨고, 그 다음에 첫 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역사는 인물사입니다. 이제 사람이 하는 행동, 그 발자취,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김구 선생에 대해서 조금 좀 우리가 깊이 좀 알아보고 또 조봉암 선생이 있습니다. 인천에 그분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15분간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구 선생이 생전에 이분의 그 자서라고 그럴까 그 백보밀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이 계속 그렇게 매년 출판이 돼요. 아마 엄청 많이 이 책이 팔리고 그랬습니다. 도서관마다 있고 또 각 학교 이런 데서도 그, 추천 도서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백보밀기는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제 백범 인천하고 관계가 있냐면 박근혜 선생은 이제 인천에서 그 피치 못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반평생을 중국에 가서 상해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러지만 이제 또 이제 환국을 해서 그 광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이분이 임시정부 수립을 보질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1948년에 그 정부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45년하고 48년 요 사이에 이분이 그 엄청난 그 시련을 겪고 나중에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총탄에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주범 광복도 이분이 슬프게 생각을 하고 그나마 사셔서 48년에 우리나라가 광복 그 3년 후에 정부 수립될 때 이분이 무슨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일반 시민이 평범한 시민이 됐든 얼마나 그 관계가 무량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정부 수립을 보지 못하고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그 흉탄에 쓰러지게 한 세력들이 어느 세력이냐? 여러분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세력들은 지금까지도 호화롭게 살고 있고 자손들은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김구 선생을 그 흉탄에 쓰러뜨린 아주 그 하수인이 누구냐면 안두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거의 자기 목숨을 다 살다시피 하고 그분은 죽었어요. 뭐 그분은 돌아가실 때는 말을 쓸 수가 없고 그분은 거의 테러도 좀 당하고 그랬지만은 보복도 당했지만 자기 살만큼 살다가 그분은 죽었어요. 범인인 거 뻔히 알면서도 놔주고 징역을 사형 선고까지 했다 나중에 감형 시켜가지고 풀어주고 국가에서 돈을 벌게 해주고 이런 그 참 엄청난 그 김구 선생에 대해서 원통한 일이 일어난 거죠. 김구 선생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태어나기는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승만 박사보다 2살인가 이분이 늦어요. 그래서 이 박사하고 항상 이제 쌍배인데 이 박사한테 형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박사는 미국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고 이분은 이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상해에서 일생을 그 독립운동 하시다가 한국에 귀국해서 2년 만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국모보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나라 국자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모자 그 보답한다는 복수한다는 보답한다 수 이제 이게 이제 복수한다 이런 뜻이죠. 국모보수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까 얘기했지만 을미사변이라는 게 이제 민비가 그 일본 사람들한테 시해당한 거 그게 이제 을미사변 1800 그게 60 몇 년도에 그 을미사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76년도 이제 이렇게 을미사변이 일어나가지고 김구 선생이
95년도에 이제 을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김구 선생이 그 당시 뭐 을미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지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국모가 일본 놈한테 시해당했으니 참 3천만 그 당시 2천만 동포들이 다 애통해하고 김구 선생님들 안 그랬겠어요? 근데 김구 선생은 직접 몸으로 원수를 갚는 그 실행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1892년 그 황해도 안압군 황해도가 이분이 그 태어난 곳이에요. 그 치하포라는 데서 일본 육군 중위를 살해합니다. 정당한 살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사람을 살해했으면 사형감인데 이분은 일부러 사람을 죽이고 만방에 알렸어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살해했다. 자기 주소를 다 적어놓고 그러고서 이분이 이제 다른 데로 가셨는데 이런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용기를 준 이제 저 스승도 있어요. 뭐 고문선이라는 사람이 그 이분한테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사나이의 기계를 준 거죠. 사나이는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지만 벼랑에서 잡은 가지를 놓는다면 가히 장부라 할 것이다. 벼랑에서 가지를 놓으면 장부라 할 것이다. 그건 뭐냐면은 위험할 때 대처해서 실행을 하는 사람이 그게 장부다. 말로만 앞세우는 것보다. 이런 거를 김구 선생은 평소 그걸 느끼고 실행을 한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분이 백범일지에서 그 쓴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김구 선생의 행적을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김구는 스치타의 행색을 살피다가 그 스치타가 일본군 주민이다.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그자를 발길로 차서 한 길이나 되는 댓돌 밑에 떨어뜨리고 나아가 목을 힘껏 밟았습니다. 뜻밖의 소란에 4개나 되는 각 방문이 열리면서 손님들이 모두 그 장면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는 겁니다. 김구는 그자와의 결투를 다음과 같이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게 이제 자기가 쓴 백범일지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옮긴 건데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이 외놈을 위하여 내게 덤비는 놈은 모두 죽이리라. 말을 마친 무렵 일시에 발에 채이고 발에 밟혔던 외놈은 새벽 달빛에 공강을 번쩍이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칼을 들고 나는 얼굴 위로 내려치는 칼을 피하면서 발길로 외놈의 옆구리를 차서 거꾸로 뜨리고 칼 잡은 손목을 힘껏 밟으니 칼이 저절로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는 그 외검으로 외놈의 머리부터 발까지 마구 난도질했다. 이렇게 이분이 백범일지 그 당시에 사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 백범 김구 선생은 이 스치타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일본 사람이 많이 강점기까지 되지 않으니까 을미사변에 한일합병되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군복의 중위에 계급장을 달고 가니까 분명히 을미사변 민비를 살해한 군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복수를 한 거죠. 국모를 죽인 사람, 나라의 국모를 죽인 사람 보복한 거다. 원수를. 이렇게 그분은 명분이 쓴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 김구 선생이 어떻게 했냐면 해주 백운당 기동 김창수라는 자신의 거주지와 해주의 백운당에 내가 산다. 거주한다. 그 김창수 성명을 써놓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은 김구가 바탕으로 일본인의 침략에 항거한 거사로서 김구의 일생에 큰 전기를 주었다. 치아포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써놓았으므로 체포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저희가 다 이렇게 아주 다 오픈시켜 놓고
다 내놓고 살해한 거를 만방에 알리고 고향으로 내려간 거죠. 이분이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당시 정부의 그 수사라든가 또 일본의 그 재물포 이런 데 다 그 영사관이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 그 자국의 그 일본 군인이 살해됐으니까 뭐 한국 이런 그 경찰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범인을 다 수색하고 잡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선 한국 조선의 이제 그 수사기관하고 합동해서 결국 이제 김구 선생을 이제 체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사를 하는 것이 인천으로 와서 그 당시 인천에 이제 모든 그 계양지니까 인천에 이제 그 지구로 말할 것 같으면 경찰서, 이제 감리소라고 그러는 그 이제 뭐 검찰청 이런 데서 이제 조사를 받고 그 구치소에 이제 감금이 됩니다. 김구 선생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재판을 받고 물론 이제 사람을 이제 그 당시에 살해했으니까 법에 의해서 그 이제 일본 그 이제 사법당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공동으로 이제 재판을 하면서 사형을 이제 내리게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고종 황제한테 사형은 그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종 황제한테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공모 보수라는, 나는 이게 일반 사람을 살해한 게 아니라 나라의 그 어머니를 그 살해한 일본 사람을 내가 복수한 거지 내가 일반 살인이 아니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김구 선생이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자를 써서 만당에다 알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걸 가지고 그 이제 그 재판하는 그 재판 관계되는 사람이 고종황태로 갑니다. 그 고종황제 이걸 보더니 고종황제의 입장에서는 가상한 이거 상월절이 될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형을 일단 보류를 시킵니다. 그 사형을 보류해서 집행이 잠시 이제 중단이 됐어요. 참 고종황제가 그걸 허락 안 했으면 바로 이제 사형을 당할 건데, 그래가지고서는 잠시 이제 그게 미뤄지다가 결국 이제 일본에서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일본대로 고종황제에 이제 압력을 가하고, 그래가지고 그 김구 선생의 감형을 위해서 노력한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계속 관철을 시키려고 했는데 중앙조정에서도 일본이 하도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을 때 그 공기가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아. 그래가지고서는 김구 선생이 그 위험한 시기에 도달했을 때 이 중간에서 일했던 사람이 탈옥을 권유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소에 있던 죄인 몇 분하고 같이 해서 인천 그 영리서 감옥소에서 이분이 탈옥을 해요. 김구 선생 참 대단한 그 용기와 투쟁 또 힘이 보통 장사가 아닙니다. 김구 선생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로 그럴 텐데 감옥문을 부수고 나서 야밤에 탈옥을 해가지고 맨손으로 걸어가지고 그 지금 문학산 있는데 그쪽에서 관교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솟아 있는 데까지 해서 밤에 그냥 아주 돌아가는 그 이제 피신을 하는 길목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새벽에 되는데 이 김구 선생이 쓴 게 있어요. 내리 이 중구 여기 내동이라고 있어요. 내리라고 그랬어요. 마루에 감시소가 있고 왼쪽이 경무청이 있고 오른쪽이 순검청, 순검청 앞으로 감옥이 있고 그 앞을 통제하는 이중 문루가 있었다. 감옥은 바깥에 담을 높이 쌓았고 담 안에 평록 몇 칸이 있었는데 반씩 나누어 한편에는 징역수와 강도, 철도, 살인 등의 죄수를 수용하고 다른 한쪽에 이른바 잡봉, 민사소송과 유경봉 등을 수속했다. 이렇게 그 감리소 있는데 그 일본의 모든 그 수사기관들이 거기 이제 내리에 내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탈출을 한 거죠. 해가지고서는 소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나오기는 했으나 어제 저녁 해가 높을 때 밥을 먹고 밤에 파옥에
노력을 하고 밤새도록 북송고지 모래밭을 헤매고 다시 황혼이 되도록 물 한 모금 못 먹고 있으니 하늘과 땅이 팽팽 돌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가진 고생을 해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탈옥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숲의 선상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제 고향에 와서 이제 있다가 상해로 이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첫 번에 문지기로 갑니다. 무슨 뭐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서 무슨 높은 자리도 마다하고 나는 문지기부터 시작을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분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광복 그 임시정부 활동하는 임정요원들이 많이 배신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일본 편에 붙어서 배신하고 또 밀정으로 오히려 거기서 광복 임시정부 요원으로 있다가 일본의 밀정으로 매수당해서 그렇게 변절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은 끝까지 그 임시정부를 지키고 그 광복될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추석까지 올라가지고 해방을 맞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그 이렇게 감옥생활까지 했다는 거 민비시의 주공 그분이 그 다른 사람이 실제 죽였는지 아니면 판명이 안 돼요. 그 낭인들 중에 을미 사변 때 일본 대사관에서 지금 하려면 좀 건달들 깡패들이죠. 그분들은 이제 일본 공사가 시켜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제 경복궁 들어가서 이제 민비를 살해하는 거죠. 그 안에 하나 있던 사람이 스치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육군충이 복장 달고 다니는데 그 당시 육군충이가 그 군대 나오는 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스치다가 국모살해인데 가담했다 안 했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치해서 볼 때 그 민비 살해한 주범은 아니라도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렇게 애국 활동하고 복수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해방이 되고선 한국에 와서 또 그분의 그 뜻을 다 피지 못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결국 이제 그 노선하고 반대로서 한국 독립당 그게 이제 만주에 상해에 있을 때부터 그 한국 독립당을 창당해가지고 활동한 그 맥을 이어서 해방되고선도 한국 독립당을 했지만 그 김구 선생은 오로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면 안 된다. 우리가 북쪽하고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통일이 돼서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 정부를 세워야지 왜 반쪽짜리 정부를 세우느냐. 또 북쪽은 왜 반쪽짜리 저렇게 소련에 사주를 받아서 세우냐. 이거는 통탄할 노릇이다. 우리가 합치자. 외세에 지금 우리가 끌려다닐 이런 상황이 아니다 해가지고 남북 협상 이것까지 해서 북한까지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와요. 근데 김일성이가 그게 이제 다 내심이 있어서 김구 선생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불러서 협상을 하지만 속으로는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거기서 또 실패를 보고 와서 좌절하고 있을 때 이승만 이쪽에서 자객을 보내서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정권을 잡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걸림돌 되는 정적을 살해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 독립을 해서 땅은 밟았지만은 원통하게 이분이 돌아가셔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보지 못하고 그때 아마 경보장에서 돌아가시고 국민장인가로 국가에서 치렀는데 엄청난 인파가 그 운구 모시고 장례를 가는데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저는 이제 8.6 해방 때 이제 3살 때 얘기입니다. 저희 누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 누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과거에 얘기 들어보면 김구 선생 인산 장례 때 가봤답니다. 어렸을 때. 그때 한 10살인가 이렇게 되니까 기억이 생생할 거 아닙니까? 갔더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손잡고 종로동에 이렇게 갔는데
사람이 백결같이 모이고 군중, 그 다음에서 이제 그 김구 선생 운구가 같이 통곡을 하고 아주 그 상당한 비통한 국민의 심정을 그 얘기를 한 걸 자기가 목격했다. 이런 걸 저는 생생하게 아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봉암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 얘기 잠깐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이분도 정치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그 고난을 받고 제명에 살지 못하고 이제 결국 사형을 당하신 분이에요. 왜 조봉암 선생이라 했냐면 이분이 인천하고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강화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강화도가 인천 강화시 강화군 아닙니까?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YMCA 활동을 하시고 이러고선 쭉 그 신식 대화가 많이 되셨어요. 일본에 돌아가셔가지고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시고 신식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분이 그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노동자 운동을 이분이 그 주창을 하셔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이 부르주아 배우부들도 농민을 위해서 이제 그 헌신을 하고 그 독립 사상을 고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1925년 4월 노동자 농민운동의 조선노동농민 총맹 청년운동하고 이분이 저 독립운동 지정자와 같이 상하이 유일 독립당 촉순회를 조정하고 집행위원장직을 이분이 맡아서 상해에서도 활동을 하고 국내에 돌아와서도 활동하고 이분은 지하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활동을 많이 한 박헌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요즘 우리 말로 골수 공산주의자인데 이분은 사회주의 운동을 했지만 나중에 전향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박헌영이 하고 결별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부 수립돼가지고 정부 수립되기 전에 재헌국회의원 선출할 때 이분이 재헌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수립할 때 재헌국회의원 되고 정부 수립할 때 이승만 박사가 이 조봉암 박사를 저 농림부 장관을 시켜서 농지개혁 모든 이 새롭게 다 이분이 농림부 장관 역할을 잘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보당을 만들고 2대 때 국회의원도 하시고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이분이 상당한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표차는 많이 되지만 국민들한테 지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승만 정권의 그 걸림돌로 여겨서 결국 이분은 그 보안법, 국가보안법 단공법 위반으로 해서 재판을 받아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묘소가 저 서울 망우리에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인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조봉암 박사 기념 사업회가 있어요. 여기 인천대학 총장 했던 그 김 어느 그 교수님 뭐 인천의 유지들이 기념 사업회에 많이 관여합니다. 돈도 헌신도 내고 그래가지고서는 매년 그 강연회도 하고 그 이분에 대해서 그 정신을 기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천에 아주 우뚝 선 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김구 선생은 이제 그 여기 인천 대공원에 그 동상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천 대공원 가면 거기 한번 인천 김구 선생 동상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이 인천의 그 역할을 그 일제시대 때 운동도 하셨고 또 해방되고선 이분의 뜻을 뭐 기리려다가 그 좌절돼서 사형장에 이수를 갔지만 이분이 다시 복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이분이 국가의 국사범이 아니고 애국자다 이런 게 복원이 되고 명예회복이 됐다는 거 이건 참 잘된 짓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천의 유명한 인물로 김구 선생하고 조봉암 선생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